정치 분석부터 정치 힐링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알차게 담은 민주정편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평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들의 시사 해설과 법안 분석,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박판백검. 힐러 이석현 의원의 사상 최초 정치 힐링쇼, 매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힐러리 쇼. 뉴스를 파헤쳐주는 정치 분석의 끝판왕이 온다.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뉴스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의 스페셜 스테이지,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정청래 쇼. 유명 인사들의 술 한잔에 야당 지지 커밍아웃,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작가야. 평일의 밤을 책임질 민주 나이트 라이브. 평일 밤 9시부터 10시 반 첫 채널 민주정편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종편 민주나이트 라이브 쇼를 여는 월요일 밤 9시 박판백검입니다. 저는 박판백검의 박판박범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검 백기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한민수 기자입니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저기 너무 짧게 지나가면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요.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뒤에 일이 많아요. 팬이라도 꽂고 나오시고 그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네. 바빠서 못 하기도 했고 대신 네. 저희가 우리 닉네임을 우리 민주정편 닉네임을 지금이라도 꽂으시면 될 텐데. 정의의 팬촉으로 해놨습니다. 예. 정의의 예. 팬촉. 아, 정의의 편쪽. 정의의 펜촉, 예, 좋습니다. 정의의 펜촉 한민수 기자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할 리가 없겠지요.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도 이제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마무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특검 연장 문제, 또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또 탄핵 재판에 대통령 측의 연기를 위한 꼼수 전략 등등이 어우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지난번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기각이 됐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특검이 재소환하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박판백검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소환부터 시작해서 과연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재청구가 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 했는데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할 수 없다. 예,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들어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이 고육지계로 서울행정법원에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고요. 세 번째는 또 뭐죠? 고영태 씨 녹취. 그렇죠. 예. 고영태 씨와 관련된 녹취 파일이 2,000개 이상이 발견이 됐고, 그중 녹취록이 19개인가 29개인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 측이 지금 환호하듯이 과연 그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백혜련 의원님이 국회에서 정치 공작,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오는 정치 공작과 관련된 토론회를 오늘 했는데 그 토론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중요한 입법 프로그램에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제출했던 범죄 수익의 환수법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뭐죠? 시사 발언권. 그렇습니다. 시사 발언권. 백혜련 의원님 네. 왜 오늘은 싸우려고 드십니까? 국민이 당당하게 말할 권리 발언권 보장 코너입니다. 뭐 그렇습니까? 적힌 거 다 무시하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 예. 뭐 우리는 저 시나리오대로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네, 헌법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판백금은 국민이 당당하게 말할 권리, 발언권을 보장했습니다. 박판백금의 시사 발언권, 운명의 특검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언권을 행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민수 기자님께서 먼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소환과 관련된 언론의 동향들을 한번 좀 브리핑을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공식직함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기 아버지가 살아 그렇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 승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방 먹고요. 예, 이분이 지난달 19일 첫 영장을 특검이 쳤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고 24일 만에 오늘 오전에 다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소소하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1차 출두 때는 뭐 죄송합니다, 뭐 부끄러운 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올 때는 진실을 밝히겠다. 나름 뭐 각오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언론에서 이렇게 입장도 갈리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특검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많은 기자들과 언론에서는 특검이 이제 운명의 한 주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재벌, 제일 재벌인데 가장 큰 재벌의 총수를 부를 정도면은 영장은 재청구할 것이다. 그런 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인데 언론에서 볼 때는 이제는 칠 거다. 오늘 그 신문 중에 일부 논조 중에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과도한 수사를 할 수도 있느냐라는 그런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런 논조가 일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논조들이 나오죠. 그리고 먼지털이식 수사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익히 우리가 그동안의 재벌 수사에서 또 이른바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제 경제 위기론 그리고 재벌 총수가 들어가면 그 대그룹, 대기업이 경영이 흔들리고 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투자가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그거는 역대 많은 재벌 그룹의 총수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있었지만은 그 그룹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S로 시작하는 SK그룹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이 SK가 S로 시작하는군요. S로 시작하죠. 거기 상당히 오랫동안 가 있었지만 주가도 올라갔고 뭐 잘 됐다는 평가가 최태원 회장이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또 그렇죠. 뭐 그분도 들어올 때 요즘도 말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논조는 펼 수 있습니다. 뭐 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의 논리도 있고요. 전혀 관계 없다. 근데 그걸 결국 판단하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몫입니다. 그 전에 법원이 판단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소환과 이 관련해서 뭐 혐의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특검에서 지금 또다시 이재용 회장을 불렀을 때는 뭔가 사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봐야 되겠죠. 네. 예.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도에 따르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후에 공정위가 삼성 SDI의 삼성물산 지분 처분 물량을 줄여줬다. 그래서 삼성에 특혜를 줬다. 이게 이제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안종범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새롭게 청와대에서 발견된 39건의 업무수첩, 이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순실이 삼성의 이 합병 승계 과정을 도와줬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번에 특검이 저는 이재용 그 부회장을 불렀을 때는 다시 정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네. 예전에 수사하실 때 그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재용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합병과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대담당 사장, 황성수 정무, 장충기 사장 이 5명이 주요 다섯 지금 명이, 예. 네, 예, 일괄 다섯 명이서.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일괄 영장 청구. 네. 말도 잘 안 나오네. 일괄 일괄 영장 영장 청구. 청구. 네, 말이 네. 잘 안 나옵니다. 임원진 전체에 대한 야. 영장을 오히려 이번에는 더 칠 가능성이 좀 더 강경하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오히려 이 5명에 대해서 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일부는 또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요? 네, 아무래도 다수 다 이게 그렇군요. 영장 청구하면 법원 입장에서 다 다 하기는 기각하기는 뭐하다. 어렵죠. 실제로. 네.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 청구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그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이제 승마협회 회장으로 가고 최순실과 정유라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5년 2월경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7월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하죠. 그래서 합병이 먼저고 회동이 나중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지고 삼성물산이 204억 원을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 공여 뇌물수수로 이렇게 이제 엮었는데 법원에서 근무했던 제 경험으로 볼 때 스케일은 뭐 빵빵하게 만들어놨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포괄적 뇌물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면 판사들의 속성상 이렇게 잘게 쓰는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구멍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뒤에 7월 25일 날, 7월 17일이고요. 합병일자가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납니다. 근데 그 뒤에 사정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말고도 다른 사정이 하나 또 이렇게 뭔가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권력이 청와대가 삼성에게 뭔가 봐준 흔적이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찰나에 이번에 공정이권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공정위의 그 결론은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 결재까지 마치는 등 내부 결론이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이런 결론이 났는데 실상은 500만 주 파는 걸로 딱 해결해줬다는. 절반이 깎인 거죠. 절반이 깎인 절반이 거라면. 거의 그러니까 봐준 거죠. 혜택이죠. 네, 50% 봐준 거죠. 네. 이 봐준 거와 관련해서 특검이 이제 확보한 자료가 지금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안종범 수석이 지시하고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통해서 공정위 관계자에게 그 지시가 흐름으로 내려온 것이 밝혀졌고 또 세종시 소재의 금융위원회와 서울금융위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그 공정위 직원의 업무 일지에 확보됐다는 거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예, 맞습니다. 처분할 주식 규모를 축소 지시한 상황이 확인됐다라는 물증까지도 이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백혜련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영장이 지금 5명을 무려 이재용, 뭡니까? 네. 최재성, 최지성, 박상진, 황성수, 장충기. 네. 이 5명을 일괄해서 지금 입건하고 피의자가 됐다는 거고 백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일괄해서 영장 청구할 5명 가능성이 다 있다.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래도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5명 청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전략이기도 하고 법원 쪽에도 근데 사실은 면피를 부담을 줄이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죠, 이재용에 면피, 대해서는 면피를 줄 수 있는 또 그럼 영장 빌미를 줄수 청구이기도 있군요. 한데 왜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밑에 사람들만 한마디로 영장을 발부하고 이재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그게 조심스럽게 좀-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우려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뭐 이규철 특검보의 이제 브리핑 내용에도 대질 가능성이 있느냐니까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과 예. 이회정 이 부회장의 진술은 뭐 시종일관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대가성 없다는 제가 대가성은 물론이고 청탁,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박상진 또 황성수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 중에는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진술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특히 한 분이 많은 얘기를 했다는 특히 한 분이 얘기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글쎄 뭐 구체적인 건 없고요. 예. 뭐 재판이 될 문제니까. 그렇게 아니면 말고 하지 마시고.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뭐 있다는 겁니다. 예. 있는데 그러면 특검이 지금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역시 국민의 관심사는 가장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재용이죠. 경영권 승계를 네.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면 승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발부되는지를 저는 이번에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가 뭐 법조타운에 가서 이제 여러 참 그 법원 출신 그 노련한 변호사님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청구되면 지난번 조희연 영장 담당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게 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발부될 가능성이 꽤 있다. 세 분이 네, 이렇게 한다는 아무래도 거죠. 그러니까 영장 재청구라는 게 굉장히 법원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쪽도 사실은. 부담이죠. 치는 네, 쪽도 또 부담이고. 다시 그거를 발부 안 한다는 거는 기각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재용의 영장 기각 이후에 비난 여론이 정말 엄청나게 엄청났죠. 폭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좀 전에 백금 말씀하셨는데 이 5명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생각까지는 뭐 못했지만은 이 당시 기각 사유 중에 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무슨 뭐 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뭐 대가성 하고 부정한 청탁 이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근데 또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뢰자로 지목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근데 이거 특검이 지금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청와대에 지난 9일 날 다 정해진 거.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기자가 보도해서 날짜가 나왔다고 그 중요한 대면 조사를 일방적으로 깨는 것도 그런 적도 없었죠. 네 번째 사유가 더 국민들에게는 더 화딱지를 나게 만든 사유인데 그거 아세요? 네 번째. 또 뭐였습니까? 예, 그거 다 그 네 번째가 기자 우리 한 기자님에게는 쫙 꽂혀야 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집이 어디에 있어요? 평창동에 있나? 아니, 어디 있죠? 저 한남동 아닌가? 한남동? 예. 아니 판교 쪽인가? 제가 알기로 한남동 쪽 아닌가? 이건희 회장이 한남동이죠. 같은 동네. 이재용의 아니 말씀 빨리 말씀해. 서로 모르면서 얘기해. 우리가 이거 영장을 기각할 때 판사들은 보통 주거 안정, 발부할 때 주거 부정 이렇게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주거 안정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 예? 생활 환경을 고려했다. 예, 이거 그러면 생활 환경 좀 나쁜 사람은 다 영장 발부돼야 되고 생활 아니 환경. 진짜 그게 영장 예, 기각성이 영장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네, 국민의 예, 분노를 예. 정말 일으키는 생활 환경을 고려해요. 생활 환경을 고려해요. 기각 무슨 사유라고 환경을 봅니다. 고려했다는 겁니까? 생활 환경? 생활 환경이 뭐 주거 환경을 고려해요. 주거 환경을 고려해 보니까 주거 환경을 뭐 고려해요. 저기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거주 환경이라고 했던가 주거 환경이라 뭐 매치나 어퍼치나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얘기죠. 예,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의 예. 분노를 일으켰는데 예. 한민수 기자님 저 좀 보세요.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심 좀 튀겠죠 방금?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한두 번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그 이제 뭐 경제적인 뭐 무슨 뭐 리스크가 있다 뭐 삼성 뭐 코리안 리스크 뭐 삼성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그 정치 사회학적 어떤 그런 경제적 그런 측면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특히 삼성과 밑에 2위 그룹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요. 이번에 영장이 제 개인적으로 꼭 발부되고 하는 이유가 뭐 인신을 구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이게 이번에 촛불 민심 특히 그 이후로 재벌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게 꼭 재벌 해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 상태 이런 정도의 사회적 인식과 뭐 사회 기여라고 할까요? 어떤 국민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는 재벌 체제로 유지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더욱더 중요한 국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벌. 좋은 관점입니다. 아, 그럼 이번 재벌 개혁이 돼야 되고 두 오늘은 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셨군요. 아까 네. 저번 공방을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이 건이 또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결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판사들이 아까처럼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 네. 택도 없는 주거 환경을 보지 예, 마시고 이럴 때는 박판이라고 해주세요. 박판께서 보시는 거 판사 얘기하니까. 네. 한번 두드릴까요? 이거? 그러니까 1월 17일자 내일 1월 17일 그 내일 신문에 경제 경영 관련 전문가 5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네. 촛불 집회에서 재벌도 공공구호에 40명이나 동의한다고 그 응답했다. 전문가 50명 그룹이, 중에요. 50명 전문가 중에 그룹에. 40명이 그만큼 재벌 개혁 그리고 요번 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재벌의 책임이 크다는데 전문가조차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 좋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당시 영장전담 판사인 조희연 부장 이번에 고동부장 승진 못했습니다. 뭐 고동부장 승진을 바래서 뭘 하려고 그래서 영장 기각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영장이 아니라 참 고동부장 승진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뇌물수수에 구속영장 청구했으니까 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기각 사유다 삼았는데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청와대가 대통령 측이 말도 안 되는 궁색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면 조사를 지금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부했다고 봐야죠.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죠. 이 상태에서 두 가지가 지금 빵꾸가 난 거예요. 대면 조사가 지금 빵꾸 날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 검사님, 백 의원님, 네. 그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이제 소위 이제 구속 요건이 해당돼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뭐 10개의 그 구속영장을 들고서 특검부 두 분이 검사 몇 분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들어갔죠. 거예요. 연풍문 앞에서. 연풍문 2층에서 이제 네. 사회실로 안내돼 가지고 4시간 동안 이제 그 뭐 낑낑거리다가 나왔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지금 이번에 가처분 신청한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실 저는 이거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어떤 이런 특검이 된 가처분 신청이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어떤 형사 소송에서 이런 행정소송적인 방법을 그렇지. 민사적이기도 하고 네.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면 한수가 되는 네, 거예요. 전 졸면 한수라고 봐요.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유례 없는 한수기 때문에 한 번도 유례가 없었고 법적으로 또 다툴 쟁점은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나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이게 15일 오전 10시에 결정이 난다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날 이제 첫 재판을 하는데 하는데 집행정지라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면 바로 실시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바로 당일이라도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이런 이제 추측인 거죠. 빠르면 그날 네.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군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 백검 말씀처럼 형사 사안을 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한 형사 사안을 행정법원, 행정법 사안으로 지금 이제 특검이 그렇죠. 고육지결 내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상의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근거로 해가지고 이 집행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이 거부한 것이 부당하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 거부를 정지. 그럼 거부를 정지하면 승인을 하라는 얘기죠. 승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이걸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전문적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근데 뭐 있어 보여요. 아니 우리 국민은 이번에 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완전 헌법 전문가, 완전히 법률 전문가가 이제 됐어요. 행정법 전문가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동안의 이러한 처분, 단행적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한 신청인데 제가 우리 행정법원 판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이게 영장 전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청와대가 얘기하는 공무상 비밀인지 군사상 비밀인지 다 검토하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발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로 따진다면 이거 가지고 연풍문에서 지키는 경호실 직원들을 물리치고 아니면 한 대 두드려 맞든지 한 대 얻어 터지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데 그냥 4시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나왔는데 자 우리 행정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기각이나 각하하지 마시고 설사 만약에 법리상 좀 문제가 있어서 기각 각하하더라도 사유 중에는 판사가 그런까지 다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명한 것을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원래 대통령 권한대행이 원래 승인이냐 불승인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말도 안 되게 이게 집행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좀 달아주시면 이걸 들고서 우리 특검보들이 이번 연풍문에 가가지고 경호실 직원들하고 한번 맞짱을 뜨든지 아니면 한번 두드려 맞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구속영장 청구가 공무집행 방해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특검 집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면요, 당연히 특검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밀고 들어가다 막으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 명확한 방해가 공무집행이 그렇죠,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도 그게 네. 저기 당연히. 특검보가 브리핑하자에서 나왔어요. 이게 인용이 됐는데도 그 막으면 어떻게 할까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충분히, 이제 특검 예, 쪽에서는 할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이제 판단도 기다리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민수님께 화사촉 30개. 네. 네, 제가 아까 푸 웃었어요. 네. 화살촉이 계속 오고 있는데 오늘 네. 보니까 우리 오늘 두 분한테는 화살촉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감사하기도 네, 하고 예, 오늘 네. 한민수 기자님이 한민수 밖에서 많이 기자님의 작업을 많이 날이네요. 하고 오셨군요. 뭐좀 한민수 약간 기자님의 날. 약간 눈치채셨군요. 네, 뭐 한민수 선생님의 뭐 부인과 아들과 네, 또 친구와 네, 아까 좋습니다. 전화하는 거 보셨군요. 괜찮습니다. 민수 자, 기자님 화이팅. 네, 많이 네, 화이팅. 네. 아 근데 저기 아까 우리 문재인 압승으로 백검님 2차 말씀하셨는데 베스타님 그 이게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 그 법원의 영장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의 신청 요건만 저는 문턱을 넘으면 본안 그 심리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그 집행정지를 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행정법원 관할이 맞느냐.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그 법률상의 그렇죠.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위중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유 중에는 반드시 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좀 밝혀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꼭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본안 소송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만 예. 사실 받아들여지면 돼요. 그럼 그렇죠. 집행정지 신청만 받아들여지면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막을 경우는 뭐 공무집행 방해로 할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오늘따라 빨리빨리 가고 있군요. 네, 빨리 가고 있네요. 백혜련 의원님께 화살촉 30개 선물. 네, 힘내라 네, 백혜련. 감사합니다. 네, 또 자, 좀 읽어볼까요? 예.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각하. 뭐 이런 정보한테 얻어 충분? 이거 무슨 권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영장 집행 못 합니다. 이유 중에는 반드시 PC에서 선택이 됩니다. 예, 지정.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판께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역시 어려우니까 좀 어렵군요. 예. 아까 단행적 이런 그 표현들이 단행적 가처분은 할때 알아봤습니다. 단행적 가처분을 외워두시면 실상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가처분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 박판님 그만하시죠. 잠깐만. 조용하세요.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방망이 두드리니까 오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 월급을 안 준다. 이럴 때 우리 보통 이제 노동부에 가가지고 이제 막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월급 달라라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잘 들어주지는 않지만 매우 사정이 어렵고 고용주가 줄 능력이 충분한데도 돈을 안 준다. 그럴 때는 월급을 집행하라는 그런 단행적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또 박판백급이니까. 자,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어제 오늘 고영태 이재용 구속될까요? 아까 우리 다 했는데요. 우리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세 분은요, 세 사람은 다 청구를 한다면 발부 가능성이 상당수 있다. 그 발부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공정위에 의한 그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중에 주식 1,000만 주를 원래 팔아서 그 신규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되는데 500만 주 파는 걸로 그 숨통을 터줬기 때문에 그건 편의를 봐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고영태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우리 한민수 부장님 뭐 새로운 사실을 좀 알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고영태의 녹취 파일이 나왔다. 2,200개, 네, 300개. 잠깐만요. 네, 백혜련 의원님. 네. 네, 백혜련 의원님. 왜 저한테 예, 네,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누가? 네, 아, 이게 빠졌군요. 네, 제가 아닌데요? 네, 그렇군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용을 쓰고 그러세요? 그래 마이크를 그래. 흥분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고영태 특종권을 또 말씀해 주시려고. 예. 우리가 저기 예, 초짜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저러더니 제가 마이크를 빠뜨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고영태. 예, 고영태 씨 녹취 파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녹취 파일이 2,200개, 뭐 300개 하고 이걸 대통령 측에 지금 헌재에서 대리인단이 마치 이 무슨 구세주라도 만났냐 이걸 막 내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면은요 전혀 소리 작아진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뭐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녹취 파일이 2,200개, 300개가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예, 맞다고 한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전 다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 그렇습니까? 김수현이라는 전 고원기획 대표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얘기했던 거, 네, 한민수, 그거는 자기들 딱 박사발님이- 유리한 거 박사발님은 무슨 관계예요? 우리 한민수 부장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매치나 뻗치나.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자꾸 예.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2,200개, 300개 많은 이유는 이 김수현이라는 이 친구가 전 고원기획 대표인데 이 친구가 최순실 옆으로 갔다가 한때 또 고영태 씨 옆으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 고영태 씨가 좀 챙겨줬는데 또 이제 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 월급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 취재 기자들이 취재한 거 보면은. 근데 다시 또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압구정동에 있는 미승 빌딩 있잖아요. 예, 미승. 거기를 예. 최순실 씨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받아달라 해서 또 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김수현이. 왔다, 네, 김수현 이 갔다. 친구가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여기 그러면서 최순실한테 이제 자기 녹취한 거를 준 건데 이게 자동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화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통화. 김수현이 통화하는 모든 그렇죠. 것은 다 여기. 그 2,300개인데 녹음이, 지금 마치 대리인단 측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그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그렇죠. 대통령 측 예. 대리인단과 그 친박의 뭐 김진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천천히 분들은 좀, 예.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은 뭐 고영태가 7가지 혐의가 있다. 공갈 사기극이다 하는데 누가? 고영태가 아니 누가 그런지. 김진태 의원이 예. 그분 말씀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예. 제가 국회에서 이 공작 정치 규탄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바로 뒤에가 김진태 의원님 의원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고영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예, 맞아. 어이없었어요. 예,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어. 최순실하고 이 녹취 파일 중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누구 녹음한 거냐면요.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하고 류상영이라고 유상영. 유상영이라고 좀 네. 하죠. 더운트 부장이라고 더운트 하는데, 부장. 예, 예. 유상영. 예. 이 친구들이 녹음한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최순실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네. 고영태가 판을 깼다.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온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생각하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인 네.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대통령 측이 원하는 무슨 뭐 이게 고영태의 사기극이다.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네. 판판이 깨질 네, 수밖에 네.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예. 그 최순실이가 노승일 뭐 노승일 씨한테 들은 우리 저 예. 이번 국정조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제가 가장 위대한 증인이라고 칭했던 우리 노승일
이 노승일 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우리 잠시 후 예. 6분 뒤에 노승일 씨 바로 여기서 현장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그 전에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내용. 그러시죠. 이게 이제 오늘자 조금 전에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노승일 부장이 이 국민일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지난해 9월에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이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이죠. 그렇죠. 10월부터 터졌으니까. 태블릿 PC가 나오기 예, 전이고. 근데 지난해 9월에 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 최순실이 그 고영태 죽이기를 그때부터 들어갔다. 고영태를 희생양으로 삼겠다. 이건 이 녹취 파일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승일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최순실이 자기하고 그 다음에 김수현, 전 지금 녹취했다는 그 친구 예. 불러놓고 이 고영태 씨의 고향 집이 전남 광주입니다. 예. 광주에 가서 고영태 이사의 아버지와 친형, 가족을 만나서 이 고영태를 음해하는 내용, 뭐 이런 멘트가 자세히 나옵니다. 예, 저희가 이거 통화도 하겠습니다만, 소개해 주시죠. 예, 아들이 마약도 했고 호스트바도 다녔고 도박도 했다. 만약에 고영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이런 소문이 세상에 다 밝혀질 거다.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노승일한테 시켰다. 그러면 잠시 후에 노승일 하면 육성으로 들어올 수가 증인이 있죠. 예.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우리 박판백검에서 지금 한민수 부장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증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 협박이네 완전 공방 아니 협박. 협박이죠. 이건 예. 고영태한테 가서 아들이 이런 놈이다. 이런 위대한 미안합니다. 증인이라고 표현이. 찍히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완전 정말 그 내부의 그 명예들을 정말 원칙을 갖고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위대한 증인은 맞다고 이제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한 2,300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녹음 파일의 상당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통화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모든 것을 녹음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영어 회화를 아침에 네. 공부합니다. 영어 회화를. 영어야. 회화를 공부해가지고 외국인 강사하고 영어 회화 내용 하는 것이 상당히 거의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 측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님들이 파일을 다 나눠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 영어 회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영어 그런 늘겠어요. 예, 영어 늘겠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들이고 그 중에 이 사건과 그래도 유관하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노승일 우리 증인 노승일 부장님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범계고요. 옆에 백검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시고 또 예, 정의의 펜촉. 반갑습니다. 예, 정의의 펜촉 우리 반갑습니다. 한민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저 소주 한잔 했잖아요, 왜? 네, 맞죠. 예. 예, 그랬죠. 네. 지금 작년 9월 얘기를 지금 저 한민수 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 광주에 있는 그 고영태 씨 집을 찾아가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최순실이가 찾아가라고 이렇게 지시한 게 맞는 거죠? 예, 당시에 그 고영태가 어떤 예. 입장이었냐면은 이성환하고 이성환. 최순실이 이제 한강 녹취록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네. 당시에 그러고 이제 최순실이 저한테 한 통화 전화가 왔었는데 고영태하고 이성환이 자기한테 5억을 요구한다.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 확인은 영태한테 얘기를 했더니 영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후로부터 이제 영태하고 이제 최순실이 이제 일을 안 해요. 둘이서. 그러니까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이제 끝난 거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 고영태에 대한 이 감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감시가 네네. 서로 이제 관계가 끝나서 이게 어떤 말을 할지 네네. 모르니까 네. 당시에는 또 미르하고 K스포츠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을 때죠. 예. 예, 무르익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은 저한테 고영태를 찾아라. 네. 고영태가 연락된다. 연락이 안 된다. 고영태를 찾고 찾아라. 예. 네, 예. 고영태랑 연락이 안 되면 고영태네 집 그 광주집을 찾아가서 예, 부모님께 가서 분명히 전해라. 아, 네. 네. 고영태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 네네. 고영태의 과거가 다 탄로가 난다.
과거가 달로가 난다. 예. 네, 과거를 다 세상 밖으로 다 꺼집어낼 테니까. 협박을 하고 오라는 얘기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협박을 하고 오라는 얘기. 그 협박의 내용이 뭐예요? 과거라는 얘기가. 그 부분이 또 나왔죠. 예. 예, 고영태가 모 방송국 그 인터뷰에서 JTBC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잘하는 거는 연설문고 치는 것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내용이 이제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10월 19일 날. 예, 예. 그다음에 최순실이 저한테 이제 고영태를 찾으라고 시키죠. 예. 그래서 고영태를 찾아서 제가 이제 고영태를 그 인천공항에서 10월 20일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타지역 타국으로 이제 출국을 보내죠. 그때 고영태는 이제 태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였고, 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영태가 바로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고영태 호스트파 출신, 네. 고영태 도박, 네. 고영태 마약을 했다는 등. 마약, 뭐 이런 그 지저분한 기사들로 고영태를 안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최순실의 전략은 뭐였냐면 고영태가 연설문 얘기를 했으니 고영태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렇죠. 이렇게 신뢰 못하겠다. 뭐 그런 욕을 물론. 네네. 덧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무마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한 번 또 시작돼 또 두 번째 이제 재탕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탄핵 국면에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고영태의 그 녹취록을 김수현과 고영태의 녹취록을 갖고 그 탄핵 정국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치졸하게 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저의 판단이고.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그 고영태 씨와 관련돼서 언론 기사에 이제 뭐 이러저런 나쁜 얘기, 뭐 호스트바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니 무슨 뭐 도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보도도 되고 흘러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 출처가 오늘 그 우리 노승일 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최순실의 지시로 그런 언론 플레이도 가능했고. 예. 지금의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치졸한 행동도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이 지시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아까 이제 고영태 씨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광주의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전달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네. 안 출장 하셨구나. 왔다가 들렸다. 네. 이렇게만 아, 말씀을 안녕하세요 하고. 아버님. 예, 잘하신 겁니다. 저 예. 여기 출장 왔다가 아버님 생각나서 이거 하나 선물 드리고 갈게요. 그러고 나왔죠. 저는. 지금 이 녹취 파일에 이제 2,300개라고 그러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제 뭐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등장 인물들이 이제 그 김수현 씨, 녹음한 김수현 씨, 그리고 그 문체부의 그 공직자 최모 씨가 있죠. 네, 최철 보좌관이라고. 최철 보좌관이요. 보좌관. 3급입니다. 3급 네. 보좌관이 있고 그다음에 고영태, 유상현이가 있고요. 유상영, 그리고 노승일, 뭐 박헌영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제 뻥 터지면 다 우리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몇몇이 유상일이든 뭐 고영태든 뭐 몇몇이 한번 이건 뭐 막 가는 뭐 다 뭐 그냥 뒤죽박죽이고 다 국정농단이고 그냥 다 막 해먹으니까 이참에 우리도 좀 해먹자 뭐 요런 뉘앙스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한 대목이 나오고 또 한 대목은 최순실 위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죠. 가장 세다. 뭐 이런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는 고영태가 틀었기 때문에 이 모의가 그 최철 보좌관하고 김수현 등 뭐 유상영 등이 한번 해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고영태가 틀어가지고 그 해먹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판을 깼다. 판을 이런 깼다. 얘기도, 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노 부장님이 요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요런 일단은 그 고영태와 김수현의 녹취 파일에서 이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빵 터뜨리면 되는 거야라는 부분들을 하고. 근데 고영태하고 저랑 이제 그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과연 녹취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고영태는 그냥 별 그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다. 왜냐면 그냥 너랑 나랑 대통령도 욕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도 꿈꿀 수 있는 거고
너랑 나랑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우리 한번 세계 기업을 만들어보자. 다 이런 내용인데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냥 그 사석에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걸 갖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뭐 구체적인 이런 게 없이 그냥 평범한 대화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항상 늘상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녹취록이 나오는 최철 보좌관하고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원래 고영태보다 둘은 먼저 알았던 관계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최순실과 먼저 알았던 거죠. 아니요. 김수현과 김수현과 최철. 최철 두 보좌관. 사람이 예. 둘은 원래 알았던 관계예요. 지금 이게 이제 대통령 측이 어떻게 몰고 가려고 그러냐면 네. 이 국정농단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본질과 덩어리를 싹 비껴서 네네. 이 김수현이 녹음한 이 고영태 관련 녹음 파일 이것이 검찰에 들어가고 검찰이 고영태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 이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불순한 의도로 검찰이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최순실을 네네네. 욕보이기 위해서 만든 기획 수사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하고 검찰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운 것이다. 뭐 이렇게 엮었다. 뭐 이렇게 엮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엮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네네. 알아보니까 네네. 이 녹취 파일과 이 녹취록이 검찰이 들어간 시점은 한참 뒤고 이것이 들어가기 훨씬 전에 고영태 수사 초기에 이미 작년 그 10월 11월 이 수사 초기에 고영태 씨, 박헌영 씨, 우리 노승일 부장님 네. 이 세 사람의 진술은 다 있었습니다. 초기에. 네, 그렇죠. 예, 저 다 같은 있었고 경우에는 그때 이미 다 충분히 진실된 얘기들을 다 했었어요.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맞죠? 일단은 그 재단에서 봤을 때는 김필승 이사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네. 그다음 박헌영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10월 25일 날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요. 네네. 10월 25일 날 1차 조사를 제가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종범 수석의 그 대응문건 때문에 1차 조사를 허위 사실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차 조사를 마치고 난 그 시간에 제가 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이제 1차 조사 지금 조사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고서 저는 4시간 반 동안 다시 검사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려요. 네. 예. 그 부분은 진술을 안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 부분은 2차 조사 때부터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럼 2차 조사는 언제 받은 겁니까? 2차 조사는 10월 27일 날 받아요. 10월 27일이죠. 우리 저 노승일 부장님의 그 진술 조서는 10월 27일인데 고영태, 박헌영도 다 이 시점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월 달에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진술은 다 10월 달에 다 맞춰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술을 다 맞춰졌고 그때의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은 다 진실에 맞는 얘기들을 검찰에서 다 했어요. 진술을. 네네. 그리고 그것도 이 있지만 문제되는 잠깐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되는 이 그 녹취 파일. 김수현이 녹음했던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제출된 시점은 11월 17일입니다. 그렇죠. 이미 제출됐죠. 11월 17일이고 이미 제출이고요. 그리고 녹취록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일 저 보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11월 17일 날 최초로 이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제출되고 녹취록까지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된 거는 2017년 1월 1일 뭐 이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상당한 기간이 예. 또 차이가 그러니까 있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 1월 1일인가 뭐 아니, 2017년 2017년 맞아 2017년 1월 1일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녹음 파일과 이 녹취록이 수사의 자료로 쓰이기 훨씬 전에 중요한 이 국정농단의 단초를 연 고영태의 진술과 박헌영의 진술과 노승일의 진술은 이미 10월 달에 다 맞춰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가 10월 27일 날 처음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입국하자마자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영태가 최초로 이 열쇠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열쇠를 연 건 저예요. 10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고영태가 이거를 판도라 상자 열고 얘가 다 모든 걸 이 친구가 다 모든 걸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10월 25일 날 모든 사실을 다 먼저 드려요. 네.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고영태가 처음이었다는 부분도 틀리고, 그 다음에
녹지파일 갖고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전국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본질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본질은 항상 탄핵 제자리 심판을 있을 뿐이지. 지연시키려고 하는 네네. 전술을 봐야 될 본인들이 것 같아요. 아무리 흔들려고 하더라도 헌재에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승일 아우님. 예, 네네. 제가 그때 청문회 나온 뒤로 우리 박판백검에 출마가 아니지. 출연을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한민수 부장님하고 우리 진하게 소주 한잔 했잖아요. 네, 도원결이 있었죠. 예, 도원결이 말씀하세요. 하나 더 노 부장님께 물어볼까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다 시간 다 돼가지고. 됐습니까? 이건 우리 노 부장님 또 다음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그러죠. 예. 모시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원결이 예. 새해 복 벌써 많이 또 나오잖아요. 받으세요. 도원결이. 네. 다른 도원결이가 아니고. 예. 근데 꼭 예.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용태 지금 녹취 파일로 해서 안전히 대통령 측은 굉장한 뭔가 잡았다 이런 고무돼 분위기로 있죠. 하면서 이게 무슨 탄핵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처럼 그 얘기 얘기하고 짚어봐야 또 됩니다. 보도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일부 나오기도 일부 하고요.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을 둬서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고용태 이 녹취 파일이 탄핵에는 영향을 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요. 네. 고용태는 지금 헌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용태의 진술도 검찰 조사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용태의 진술은 헌재 재판에서는 거의 의미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녹취판이 네. 나와봤자라는 상관없는 말씀이시죠? 거예요. 고용태의 진술로 지금 헌재의 어떤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태의 진술은 없는 겁니다. 없는 우리 거. 백고문님 말씀이 아주 네. 중요하네요. 지금 네. 다들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이나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를 헌재가 박근혜 어차피 자료로 안 대통령의 쓴다는 탄핵 얘기야. 심판 자료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료는 안 씁니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것도 대통령 측도 대리인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법률가라면 기본 그러면서도 상식이죠. 했다는 거는 우리가 탄핵 지연을 한편으로 위한 의심해 볼 수 있는 네, 시간 지연, 끌기. 네, 시간 끌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관련된 멘트가 있어요. 오늘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등장인물들, 이 녹취파일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헌재에 나와서 검증해보자.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 보면 벌써 네. 지연하려는 명확한 자,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역시 살아있는 증인이 또 우리 박판백검의 전화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박판백검에 이제 출마하실 우리 이제 노승일 아우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시사 발언권을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저희 박판백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물도 한 잔씩 못 마시고 물 가져왔습니다. 지금. 1시간째 이렇게 물 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맥주 있던데 맥주를 네. 마시고 싶다는 분은 또 이 방송국 앞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 저희 한번 먹고 사겠습니다. 싶다. 닭 먹고 싶다. 닭을 먹고 싶다. 닭종이 있습니다. 노란 튤립님, 살에 걸리셨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도 저와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유사제품 법복과 유사제품 검사복을 입고서 지금 박판백검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한민수 기자님 정의의 편촉 머리에다 이렇게 꼭 쓰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터트려 주시는 탑 20 열혈 팬들 이렇게 명단이 1등 막사발님 와. 감사합니다. 와. 소개도 다 해야 되는군요. 파랑수혜님, 써니님, 창원 설탕수박님, 룩가 79님, 박진감님, 금까마귀님, 효님, 노는바다님. 저한테 보내신 분 제가 딱 보면 알겠어요. 예. 효님도 있었고. 안티고네, 더 강아지 풀님님, 엄지와 지원이님, 누군지 압니다. 새싹님, 쿠키님, 우아한 국민님, 잔님, 랄랄룰라님, 더문, 가을 하늘, 그냥 정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네. 코너도 생겼네요. 힘이 나는데요. 다 네. 이렇게 이렇게 촉을 받으니까 힘이 나요, 진짜. 더 또 고맙습니다. 그럼 열혈 팬들이 더 벌써 열혈 오잖아요. 팬들이 네, 김진 대선 출마. 네, 웃김. 자, 오늘 또
저희들이 얘기할 내용 중에 잠시 이 우병우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예. 우병우 얘기 먼저 할까요? 우병우 하면은 잠을 못 이루는 국회의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23일간 우병우 구속 기소를 촉구하면서 농성을 했던 저 박범계와 백혜련 있는데,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우병우 관련해서 기흥시 씨 그 이런 얘기해가지고 고발도 당해가지고 그거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도 사건 종결할 것 같더니 네. 그 어버이연합 어떤 걸로 이것이 고발당하신 어버이연합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 제 사건도 종결되지 못한 못하고 상태로 연결된다 이거군요. 계속 이죠. 그렇군요. 네. 자, 우병우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백 의원님이 좀 정리 좀 한번 해봐 주시죠. 혐의가 어떤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게 사실 개인 비리로 시작이 됐었던 사건이었죠. 그렇죠. 뭐 가족회사 그 정강의 정강 문제하고, 접대비 배임 횡령, 그다음에 미술품 구매 관련 횡령 탈세, 그리고 기흥시시 차명 소유 땅 허위 신고, 공직자윤리법, 아들 운전병 보직 영향력 회사 직권남용 이렇게 해서 사실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려서 수사를 녹화를 했었지 했는데 않습니까? 예. 아무 성과도 없었죠. 지금 어떻게 보고 이게 있어요? 이제 지금 소환은 할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소환은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수사기관으로 이 문제될 수 있을 수사 기간. 기간이. 기한이요? 네, 기간 지금 벌써 오늘이 13일이죠. 그런데 요번 주에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연장이 안 된다면 네,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 경찰청에 백승석 경위를 2번이나 특검이 소환했었죠. 소환했었죠. 처음에는 뭐 코너링이 좋아가지고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을 뭐 운전병을 뽑았다고. 운전병으로 채용을 뽑았다 했는데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름이 좋아서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보도에 좋아서. 따르면 그런 게 있는데 뭐 네. 경찰청장은 부인하긴 했습니다. 네. 이름이 좋아서 네, 이름이 좋아서가 마지막에 그 기가 진술을 막히네.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참 서울 경찰청의 네. 그 참 경위라는 이름이 사람이 좋아서. 네 그렇군요. 근데 상당히 2번이나 불러서 어떻습니까? 검사 예전에 하실 때 이렇게 혐의 사실을 증명할 중요한 진술 참고인을 2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나름의 근거가 좀 있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백경희 같은 경우는 진술이 너무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고 과연 어떤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보냐. 제일 최초에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닌가. 검찰에서 처음 소환됐을 때는. 근데 갈수록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안전히 그런 어떤 청탁 전화는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 하나에 의존해서 지금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우리 백검님 뭐 저하고 뭐 거의 뭐 한 매일 보다시피 하는 법사위에 가장 가깝게 지리상으로 거리상으로 계신 의원님인데 오늘도 이제 토론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격려차 이제 갖기도 했는데 백검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소환 조사와 기소 혹은 구속 기소에 대해서 조금 걱정 염려스럽게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염려가 됩니다. 사실 아. 특검에서 마지막은 우병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쯤은 정말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그렇죠. 불을 뿜어야 될 시점입니다. 불을 뿜는다. 네, 불을 저한테 뿜어야 돼. 뿜는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저 뿜는다. 예. 정말 이게 불을 뿜어야 불을 될 뿜어야 되는데. 시점인데 예. 불을 뿜기는커녕 지금 시작 단계에 또 이렇게 오늘 되는 오늘 심각한 브리핑에 내용이군요. 그렇죠. 네, 오늘 브리핑에 나온 것도 그 아직 우병우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소환 되고 있냐? 계획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 우병우 전 수석하고는 소환 날짜 관련 협의하는 게 없다. 지금 현재까지 시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난다고 하면은 물리적으로도 쫓기고 그다음에 저는 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검찰이 수사본부까지 꾸려 넉 달을 수사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는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 우병우와 넘어온 것 중에 우병우 관련돼 가지고 참으로 희한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 있어요.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수사 기록을 문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으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다 이렇게 공유를 시켰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소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유명한 팔짱 끼고 바깥 쳐다보는 그 사진을 찍힌 거 아니겠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조서는 없습니다.
이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의지가 있고 수사할 의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혹시 백 의원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과거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년 10월, 11월까지는 민정수석으로서 완전하게 그렇죠. 자리를 검찰을 잡고 있었고 장악하고 검찰 있었죠. 내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현존하는 건재했었죠. 건재했지 않았습니까? 혹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 때문에 이 수사를 좀 미적미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한국일보에 보도됐던 데 보니까 특검 파견 검사들 친정 눈치 뭐 이런 그런 기사가 기사까지 나온다는 것 나왔어요. 자체가 기사가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조금은 우려스럽더라고요. 원래 근데 특검에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변호사 출신들로 일부러 검사들은 배제하고 2년을 끊기 네, 위해서 변호사 출신으로 한 것으로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예. 조금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고요. 정말로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검찰에 대한 수사다. 네. 우병우 수사는 그렇죠. 다 연결돼 지금 있죠. 그 이석수 그 특검의 감찰 업무 방해서부터 특별감찰관, 해서 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자들이 실제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다 검사들 아닙니까? 실제로. 보여지게 다 했죠. 그리고 정윤회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수사 무마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검사들로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처럼 우리 백분- 자료도 넘어오지 않았고 이건 좀 그래서 예. 변호사로 했다고 해서 저는 그때 참 상당히 잘 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한민수 부장님. 예.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사법 처리를 한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김기춘, 김기춘 전 조윤선 부회장. 네. 다 사법 처리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어요. 구속 기소를 했어요. 자 혁혁한 성과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혹시나 수사기관이라는 한계 뭐 이러저런 핑계로 또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수사는 곧 검찰을 현직 검찰을 보는 현존 검찰을 보는 수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그 지금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해 가지고 뭐 미적거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파견 검사들이 뭐 눈치를 본다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좀 더 막 특검이 수사를 잘할 때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와 이게 조기 대선이 되려고 하니까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이 친정 눈치 안 보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특검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약간 뭐 근거보다도 기대 섞인 희망 섞인 추측이 돌아갈 위험도 없고 다음 정권이 들었을 건데 검사들이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백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런 기사까지 나오니까 이 우병우 문제만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한은 다 끝나가는데 뭐 법꾸라지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기춘 실장은 아주 중대범죄 혐의로 블랙리스트라는 엄청난 중대범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수석이 안 되니까 이런 시각들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특검에게 이렇게 주문도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분명한 이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속도를 내고 수사를 잘 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보기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와 관련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 비리도 많고 심지어 변호사 때 수임했던 사건의 수임액의 일부 그 뭐 억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민정비서관이 된 이후에 돈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특검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나왔고 그렇죠.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백가원 말씀처럼 현존하는 검찰의 내부 조직, 내부 인사들까지 봐야 되는 수사 부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련 없는 혐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찍어내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그 의혹도 지금 분명히 의혹이 나왔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소위 비호 세력, 묵인 방치한 구체적인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직 검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또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뭐 일각에서는 이게 특검법 제2조 1호부터 15까지의 14호까지의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15에 인지된 사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아들 문제, 예, 그 아까 코너링을 잘해가지고 이름이 좋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좀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뭐 정강의 자금을 법인 자금을 뭐 통신비나 접대비로 사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영수 특검님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님 힘을 내셔가지고 이번엔 좀 국민의힘 제가 보기에는 다 처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까지도 어쩌면 가능할진데 마지막 용두 3위로 끝나면 안 되겠다. 네. 우병우 전 우병우가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고비입니다. 이거 해내지 못하면 정말 그동안 했던 노력과 그 헌신과 성과에 상당 부분이 좀 어찌 보면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를 했어요. 전광석화처럼 불러다가 바로 했는데 pot 듯이 딱 우병우 꺼냈는데. 수석이 소환될 때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우리 어린 후배 기자들한테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예. 아마 어떤 자세로 요번에는 수사를 받을지 아, 또 팔짱을 낄지 이게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세는 아마 겸손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왜냐면 자기한테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 저번에 팔짱 국회에 낀 와가지고 자세가. 많이 좀 혼났죠. 네, 혼나서. 그런 자세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참 그 지난 몇 달간 우리 국민들이 연예 프로그램을 많이 안 볼 정도로 워낙 지금 뭐 모든 문제가 이 참 국정농단과 탄핵 심판과 그 전에 국정조사와 또 특검의 수사 온통 뭐 온 국민들의 관심사 드라마보다도 드라마 같다고 하죠. 예, 정말 막장 드라마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개탄스럽게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기사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동업 전 헌법재판관이고 박근혜 정부 초기 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던 분인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방어 대리인에 예. 전격 합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민수 부장님 좀 아시죠? 이동업. 네. 그렇죠. 그때 저기 청문회 인사청문회 예, 제가 인사청문했습니다. 예, 우리 저기 박 의원님께서 그냥 특정 업무 경비 이거를 파헤쳐가지고 결국 낙마를 시켰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만은 낭만을 낳게 되죠. 낭만은 아주 상당히 예. 우리 백 의원님 네. 이제 그때는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인데 그때 인사청문회 보셨죠? 네. 네. 이동업 이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그때 전반적으로 그 법조계 내에서도 이동욱 그때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실 그 법조계 내에서도 평판이 좋았으면은 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실제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 네. 실제로 제가 인사청문회를 해보니까 많은 제보들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법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서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대전 고등법원의 고등부장 판사로 재임 중에 이 판사들이 이제 법정에 가기 위해서 이 지금 보시는 이 전 유사품입니다만 법복을 벗고 입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판사실이 이런 캐비넷이 있는데 옷장이 있는데 이 법복은 이제 우리가 꺼내서 입고 또 갔다 오면 이제 뭐 벗어가지고 이제 걸고 그러는데 여직원에게 이렇게 손을 벌려가지고 법복을 입히게 했다라는 그러한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사화되면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헌재소장 후보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인사청문회 하는데 이튿날에 통장을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황교안 그 국무총리 제가 인사청문회 2번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 때 국무총리 때 이분은 수사를 평생 하신 분이라 그런지 이 통장을 내라 하니까 통장을 하나도 안 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이동업 이 양반은 뭐 순진한 건지 뭐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그런 일 뭐 낙마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라 제가 그래서 낙마는 낙말라 가지고 지금 또 낙마를 또 낳으려고 지금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장을 내라니까 통장을 다 냈어요. 다 내가지고 그 통장을 우리 보좌진들이 당황하셨겠는데요. 아니 진짜 당황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다 분석을 했는데 세상에 그 월급 통장에 특정 업무 경비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한우물로 이제 이물과 저물이 다른데 한우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돈으로 MMF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 특정 업무 경비 개념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오해받을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건 어쨌든 경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분리해가지고 네. 그거는 딱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법관 동료들과 네,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회식비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네. 가장 뭐 말 그대로 업무 경비에 써야 업무 되는 경비 거예요. 업무를 예, 원활하게 하기 쓰는데. 위한 그런데 그렇게 한 통장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MMF 같은 투자까지 했군요. 단기 투자 뭐 이런 주식 투자 가지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제 KBS 9시 뉴스의 탑 뉴스로 1, 2, 3가 연이어 나가니까 딱 바로 이제 사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낙마는 낙마를 또 불러일으키는 이런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뒤늦게 합류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시간 끌기 사실 전략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 예. 어쨌든 대리인단에 추가가 되면은. 추가를 하면서 네.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을 피우는 거예요. 실제로 대리인이 한 명 들어오고 나오고 아무 차이도 없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정도의 헌재 재판관을 하신 분이니까 또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또 뭐 지금 8분에 남으신 헌재 재판관님들 또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또 할 아니,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있는 그렇게 거죠. 저기 인덕도 없고 뭐좀 쉽게 말하면 왕따 같으신 분이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헌재 재판관들이 좀 도와줄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건 뭐, 또 그거는 뭐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 금방 터지라고 농담. 예. 네. 아니 그걸 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댓글 나오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댓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다양하게 말씀들 하시는군요. 아니, 우리만 우리 부은 게 아니고. 박판백검을 지금 안 보시는 분들의 하시는 말, 뭐 양양자 누나 좋아요, 뭐 그 배재정 의원님까지도 나오고, 크크크, 흐흐흐 하실 말씀 없으니까 전부 다 히읗히읗, 크크크크크. 그렇죠. 우리 안 보는 거 다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당 경선이니까. 인제 나오네, 인제 뿜개형 사랑해. 예. 좀 삐질라 그랬어요. 저희 당 경선과 예. 관련해서 그렇군요. 관심들이 많은 것 이렇게 저기 같습니다. 말씀들 네. 나누시는 게 좋죠 뭐. 네. 예, 예. 촉 귀로 들으시면서. 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 떨어졌습니다, 당. 예, 우리 백혜련 의원님도 또 성가대복이 잘 어울리신답니다. 제가 말해드릴게요. 성가대복이라고. 성가대복이라는 표현이 그거였군요. 네, 이제 다시 감사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해야지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도 은근히 머리에 뭐가 좀 다 새싹 보고 핀, 있어요. 예, 기적의 새싹. 네.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예, 좋습니다. 여쭤보죠. 이동읍 전 헌재 소장이 합류했다고 해서 전혀 헌재 재판관들의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거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또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배경님도 이렇게 보시나요? 네, 어쨌든 간에 예. 그 사람이라는 게 또 뭐 그럼. 안면 바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네. 주 지난주에 40만 지난주에 40만 나오셨다가 이번 주에 80만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정말 우리 촛불 100만 명을 넘겨야지 다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지를 다시 이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 개파질하면 안티 더민주 할 겁니다. 개파질 때려치세요. 잘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 명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네, 이동업 유유, 네, 탄핵 빨리.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한 법안 관련해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사실은 이 발의한 법인데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아주 중요한 법률. 네. 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원래 이제 이 법을 내게 된 동기가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관련해 갖고 최태민 일가? 씨가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최순실에게 온 상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범죄 수익의 은닉이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데 한마디로 범죄 수익 등이 이렇게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이렇게 기속이 돼도요. 네. 그게 본인이 그 상속받은 사람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군요. 그건 몰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데 그게 범죄로 인한 재산이라고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최태민이가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형성해서 이 최순실과 여러 가지 그 딸들에게 네, 딸들에게 다 최순동 뭐 다 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몰수할 수 없는 거죠. 현행법으로. 현행법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범인의 자가 범죄장을 알지 못한 경우도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을 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설사 되면 상속자가 몰라도 그렇죠. 이게 범죄 수익이면 몰수할 네. 수 있다 그 말이죠. 몰수를 할 수 있도록. 자,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궁극적인 단죄는 물론 당연히 형사처벌이겠습니다만 요즘 부쩍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로 그러나 아직 실체가 다 파악되지 않은 이 최순실의 재산 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 박 대통령 뭐 부인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귀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국민적 여망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들이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지금 범죄 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러니까 법률 중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뭐 목표로 하는 법률은 이제 위헌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는 규정을 이제 둔 겁니다. 이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는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적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우리 한 부장님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 뭐 저기 다 떠나서 많은 생각 안 해보셨군요. 아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거 100% 동의하고요. 예, 적폐 그렇죠.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백 의원님이 이런 법안도 발의했지만 이 특검 박영수 특검이 처음 이 발족을 할 때 특검을 띄울 때 이 40년 직이라고 하니까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저기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도 부르고 이렇게 뭐 아들도 불러서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뭐 거의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죠.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좋으신 말씀. 정 안 되면 국회에서 이렇게 또 다른 특별법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바로 2월 국회에서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특검 연장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한교안 권한 대행이 일단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되고 안 된다면 반드시 법안으로라도 특검 연장 이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좋습니다. 박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적폐청산의 첫 시발점이 이번에 네.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박판백검의 최고의 지지자 후원자이신 막사발님 잠깐 어디 좀 나갔다 오셨군요. 네, 막사발님 나가면 우리 슬픕니다. 막사발리 네. 촉이 떨어져가지고 잠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연장만이 이 적폐가 쌓여 있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고 특검을 통해서 마저 걷어내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적폐 청산 조사와 부정한 수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회수해서 몰수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10시 22분. 오늘 여기서 막사발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른 분들도 불러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너무 편파 방송인데요. 아니 막사발님이 약간 막 쏴가지고 파랑수혜님도 아니, 왜 그랬냐면 네, 강아지 풀리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백혜련님께 더 강아지 풀 화살촉 10개. 백혜련님 한 번만 더 하세요.
네, 막 올라옵니다. 파랑소혜님, 네. 네. 한민수 부장님, 파랑소혜님. 아, 파랑수혜님 막 뿜고 계십니다 지금. 네. 담비님, 와우. 강아지풀, 네, 한민수님께. 감사합니다. 블루 다이아님. 네. 막사발리 막사발리 100개. 네. 좀 더 편파적이면 네, 좋겠어요. 참고로 이게 네. 저기 촉이 많이 주세요. 우리 네. 이 방송국 어렵다고 네, 합니다. 또 저희들하고는 너무 전혀 관계 없어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자기 형편에 맞게. 네, 네. 푸른 하늘 은하수님 감사합니다. 이매진님, 막사바, 벚꽃님,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부터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첫날이 되겠죠. 내일부터 우리 뭐 좋은 후보님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번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당을 사랑하고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내일 모레라네요. 분개증 예, 15일 내일 모레. 예, 전 뭐 내일이든 모레든 뭐 아무튼 가까운 시간 내에 한 번 더 쏴주십시오. 우리 룰루랄라님. 랄라 누나입니다. 랄라 누나님. 네, 한민수 감사합니다. 부장님 오늘 작업 많이 했구나. 네. 펴놨습니까? 네, 역선택 걱정.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개발아님. 이름 좋으시네요. 네, 왔어요. 네, 노란 튤립. 노란 튤립. 노란 튤립 네 누군지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이 촉보다가 개발아 이거 방송을 참 못 끝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를. 그렇네요. 아주 재밌네요. 야, 재밌게 댓글 보고 쓰신 있으니까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역선택 열띠게 걱정. 참석해 네, 주셔서 히힝 이팅 왔다. 촉이 왔다. 블루다이아님. 블루다이아님 블루다이아 안 부르셔도 돼요. 굉장히 비싼 분이신 것 같아요. 블루다이아. 와, 다이아가 블루면 아주 네. 좋은 거죠. 예쁘죠. 네, 예. 그런 보송률을 잘 몰라가지고. 예, 저도 네. 예, 저는 오늘 이 우리 방송을 접기 전에 오늘의 어록을 하나 뽑아봤어요. 예, 이제 예. 박방께서 말씀하신 낭만은 낭만을 낳는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낭만은 네, 낭만. 낭만을 하늘이 예, 함축됐고 예. 네. 계속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실수하신 낭만. 겁니다. 자, 박판백검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100만을 목표로 합니다. 100만. 예, 100만 시청자를 위해서 박판백검, 저 박범계 백혜련 한민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